자, 안녕하세요.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날인데요. 태풍이 생각보다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싶네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 클래스 하시느라 힘들고 피곤하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지만 우리 학습 꾸준히 잘 이어가는 게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 이제 강화도 조약과 개항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구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항구를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과의 무역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무역이라는 게 외교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기타 나머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하고의 관계도 근대적인 그런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배경은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1873년 이제 섭정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죠. 이때 이제 활약을 했었던 게 최익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워낙에 이제 권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누구든 나서서 흥선대원군한테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두가 말을 못할 때 이제 나서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의병 활동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뭐 이름 나온 김에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지금 임금의 나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왜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아직까지도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고요. 그 결과 먼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귀양이라고 하죠.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제 여론이 흥선대원군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결국 형식적으로라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종이 낼름 그러면 사퇴하시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물러난다는 얘기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쫓아내? 라고 하면서 고종을 욕한 게 아니라 명성황후를 욕했죠. 우리 보통 그 주변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며느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명성황후 탓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런 라이벌 구도, 대립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항구를 개항하는 개항의 배경에는 또 하나로는 개화 세력이 성장한 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고 하는 세 분이 이 무렵에 개화 세력의 대표적인 분들이었는데, 해국도지 영환지략 같은 책들을 통해서 기존의 보통 정치인, 조선의 정치인들이 생각했었던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서양의 세력들을 좀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정 명문 가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연한 박지원의 손자고, 벼슬은 좌의정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경석, 유홍기의 경우에는 중인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오경석은 통역을 하는 역관이었고 유홍기는 의관이었는데, 박규수와 이렇게 신분을 넘어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개화세력이 성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뭐 김홍집부터 시작해서 뭐 김옥균, 박영효, 뭐 서광범, 홍영식 뭐 이런 조선의 대표적인 개화파들이 바로 이 박규수의 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규수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오경석에게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개화에 대한 이제 학문을 연구를 하다가 오경석이 이모군란에서 잘못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홍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분들은 모두 개화파의 스승으로서 유명한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개항의 그 국내적인 요인이 이제 그동안에 외국과의 교류를 막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원인은 일본의 침략적인 간섭이죠. 일본이 강제로 이제 우리에게 개항을 이제 요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한론이라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을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할 거냐 좀 이따 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이 무렵에 이제 바로 지금 하자라는 세력들이 꽤 이제 많이 있었고요.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지금 당장 쳐들어가든 나중에 하든 간에 일단 개항은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개항을 위한 사건을 조작하죠. 그게 이제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이 운요라고 하는 배가 강화도에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선군의 공격에 대한 대가, 뭐 조선군이 공격을 한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물으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강제 개항을 강요했는데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군의 공격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운요가 원래 강화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었고 이 부산 인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알짱알짱 거려요. 그러니까 제발 나 포 한 번만 쏴주세요.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이제 조선의 그 국경 지역을 지키는 병력들이 이 운요에게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사건 때 이 서양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기 때문에 좀 안 하죠. 그러자 이제 운요가 결국 남해를 지나서 서해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계속 알짱알짱 하다가 결국 강화도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무래도 강화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직접 서양의 이양선의 공격을 받았던 곳인데 이곳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조선은 배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자꾸 알짱알짱 거리고 그래도 조선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작은 배에다가 병력을 옮겨 실으면서 이제 상륙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강화도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화들짝 놀라는 척하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처에 있는 영종도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죠. 영종도 등을 약탈을 하고 막 방어하고 불지르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을 이제 해코지를 하면서 물러가죠. 그래놓고는 우리한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그냥 보통 부르기 좋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조율 수호 조규 12개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혹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체결된 과정을 보면 운요 사건을 핑계로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이제 위협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위협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일본이 보냈었던 병력의 규모라던가 함선의 이런 규모가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보다 그렇게 뭐 더 많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된 이유는 우리가 쫄아서라기보다는 일본이 그나마 다른 서양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다라는 그런 생각, 거기다가 앞서서 봤던 개화 세력이 성장하면서 일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여론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제 일본에게 굴복해서 맺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일본한테 우리가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제시한 12개 조의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난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라는 거죠. 자, 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거뭐 일단 들어서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지금까지 청나라하고의 그런 종주권은 부인하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구를 세 개를 열게 됩니다. 원래는 두 개를 열기로 했는데 결국은 세 개를 열었어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 부산의 경우엔 남해에 있고 원산은 동해에 있고 인천은 이제 서해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건 뭐냐면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선생님 친구 중에 좀 상태 안 좋은 친구는 술 취하면 인천까지 걸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양 세력이라던가 일본 세력이 있다면 여차하면 군대를 몰아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열어주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뭐 부산, 원산도 다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럼 인천은 왜 열었느냐? 이 조일수호조규 12개조의 내용을 보면 항구를 연다라고만 돼 있지 어디를 연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정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통보하는 걸로 그냥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두 개 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뭐 다른 데 여기저기를 놓고서 뭐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협상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일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영사재판권, 이제 다른 말로는 치해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은 뭐냐면 일본 사람이 개항장에 와서, 그러니까 뭐 인천이나 부산, 원산에 와서 죄를 지으면 이 일본 사람의 재판은 누가 해요? 조선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하는 거예요.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일본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럼 조선인이 일본 가서 사고를 치면 그럼 누구의 재판을 받느냐? 일본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어떤 나라 우리 하는 얘기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 경찰이 잡아서 로마 법원이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로 이렇게 치해법권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상호가 아니라 그냥 일본이 조선에 왔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내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뭐 인천에서 사고를 쳤어요. 재판을 인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일본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가서 재판을 하면 우리 재판할 때 중요한 게 죄를 지은 원고가 있고 그 죄를 이제 그 피해를 당한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가 제대로 없으니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즉 사고 친 놈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막 발을 빼면 그거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라는 얘기는 개항장에 들어와서 사고 친 외국인들을 그냥 그 나라로 돌려보낸다라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불평등한 내용인데요. 해안 측량권을 가져갑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해안 측량권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해양을 항해자는 조선의 바다에서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항해자는. 근데 이 항해자가 명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지가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군함을 타고 온 건지 어선을 타고 온 건지 무슨 수송선을 타고 왔는지 하다못해 오리배를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든지 간에 항해를 하고 온 사람은 누구나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오리배 타고 온 나카무라가 지금 서해안에서 있어서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걔가 측량하는 척하면 그냥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바다가 그대로 일본에게 노출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 측량권도 대표적인 그 일본의 침략 의도와 함께 이제 대표적인 우리의 불공정 내용의 조약이 되겠죠.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추가된 조약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조일통상장정이고요. 하나는 조일수호 조교 부록이라는 내용인데 뭐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강화도 조약과 함께 경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일통상장정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 관세를 매겨서 값을 비싸게 만들면 돼요. 근데 값을 비싸게 매기지 못한 거죠. 그냥 일본이 파는 가격 그대로 그냥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품들이 이제 밀려나겠죠. 그런가 하면 일본이 원하는 양곡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는 일본 입장에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저렴한 곡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음 그 조일수교 조교의 부록 이제 설명하고 나서 다시 계속할게요.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항장 심리인의 무역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항을 한 항구를 기준으로 심리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4km예요. 그럼 4km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치면 학교에서 한 홍대 정도 거리 그 정도면 한 4km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이 지역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제 국내에 깊숙이 들어오는 걸 막았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의 화폐 사용을 허용했다라고 했는데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선 화폐를 사용해요, 일본 화폐를 사용해요? 무조건 조선 화폐 대신 일본 화폐를 씁니다. 왜냐면 조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당백전처럼 일당백 동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일본의 화폐는 금이나 은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언제 값어치가 떨어질지 모르는 조선돈과 언제든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일본 화폐, 그러면 당연히 일본 화폐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본 화폐 경제에 예속되는 일본 화폐 경제에 예속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개항장에서만 쓰여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래를 할 때 개항장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일본 화폐가 사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항장 가서 일본 물건을 사올 때 일본 화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일본 화폐를 다른 사람과 거래해서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일본 화폐가 사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직후부터 이런 내용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883년이 돼서야 개정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1882년 미국과의 조약에 체결된 내용을 보고서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쪽에 있는 최혜국 대우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그러면 나중에 체결한 사람에게 주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자기한테도 달라 이거거든요. 이게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넣자 이제 일본이 이제 탁 이제 자기 무릎을 치면서 그런 거죠. 강화도 조약에 이 내용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자동으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중국 등과의 조약 체결될 때마다 일본이 좋은 걸 많이 갖고 왔을 텐데 그거를 못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요구했던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계속 요구했던 거 결국 받아줍니다. 그래서 관세 오케이 대신 뭘 달라? 최혜국 조항을 달라 라고 해서 최혜국 조항을 주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당시 중국 청나라가 내륙으로의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한 방공령 선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내용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876년에 일본이 이제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고 개항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1882년이 돼서야 청나라하고의 그런 외교 관계 그리고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 등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1882년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우리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청나라하고의 관계도 옛날처럼 사대 관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로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알선을 해주면서 미국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미국이 처음에는 일본이 개항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일본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좀 조선하고 교류하고 싶은데 좀 니들이 가운데서 다리 좀 놔줘라 그랬는데 일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맺는 걸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혼자서 이렇게 꿀꺽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놈들 봐라 해달라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도와주네 뭐 니네밖에 없냐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청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바로 러시아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청나라가 나서서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제 소개할 때 이랬겠죠. 여기 조선이고 여기 미국이야. 조선은 저기 우리의 옛날부터 오래된 우리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근대화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잘 봐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잘해줘. 뭐 이렇게 나서게 되면 이제 청나라가 그동안에 누렸었던 그런 지위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의 종주권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청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다른 나라하고의 그런 외교 관계에서도 계속 이제 중재를 해줍니다. 이런 청나라의 생각이 잘 반영된 책이 이제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황준센의 조선책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조선에서 이제 일본을 보고 배우라고 보냈었던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 개화파였던 김홍집이 청나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을 만나서 얻어온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 책략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러시아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내용은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본, 그래서 일본과 연결해서 연미국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선 중국, 일본, 미국을 이제 같이 이제 한 패키지로 묶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 미국과 수교를 할 때 조선 책략의 내용이 참고가 됐었던 거고요. 한편 반발하는 위정척사 운동의 영남 만인소 사건에도 이 조선 책략이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대미 수교론이 대두가 됐고 이 대두된 대미 수교론에 따라 이제 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 내용은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뭐 앞에서 얘기했던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가져간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었던 뭐 치해법권 같은 내용들은 뭐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맺으면서 조금 특이한 내용을 넣어놓은 게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과 다른 나라하고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신했던 거죠. 중국과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이런 미국 같은 강대국이 중립을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외국에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그게 보빙사라고 하는 사신을 미국에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을 둘러보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제 영국하고의 외교 관계 이것도 역시 청나라를 통해서 했고요.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직접 수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직접 수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네덜란드라던가 뭐 벨기에라던가 이런 나라들 뭐 독일이라던가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조금 연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랑스하고의 외교 관계가 조금 늦었어요.
1886년 천주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면서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프랑스는 무조건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천주교에 대한 자유로운 포교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랑스와 외교 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제 동학운동에서, 동학에서 했었던 교주 신원운동과 연계가 됩니다. 이게 뭐 동학을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믿었을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잃는 종교였고요. 뭐 동학도 조선 정부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학을 믿는다고 해서 막 잡아 죽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천주교는 믿다가 걸리면 잡아 죽습니다. 근데 이제 동학 입장에서는 동학보다 더 험한 대우를 받던 천주교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의 교주 신원 운동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개항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개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내용들,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